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 예능 불타는 감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걸려서. 아직 안 떨어지셨네요. 예. 그때. 이번 시간에는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보고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두 번째로 가 있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화 직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정교과서 추진하겠다 이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전쟁 선포하듯이 비장한 목소리로. 근데 황교안 총리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주도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신임을 듬뿍 받았다 이런 네. 세간의 평이 있는데,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도 좀 비슷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통령의 총애를 획득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일단 경력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양력을 보니까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어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검 차장까지 역임을 하고 계시죠. 주요 수사 보직, 기획 보직 이런 건 다 거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주 예. 화려하신 거죠. 스펙이 아주 좋네요. 서울중앙지검장도 하셨고. 근데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후보가 이제 나오고 있던데, 네. TK 출신이라서 그런가요? TK 출신일 뿐만 아니라 친박계의 핵심이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신임이 두텁다라고 알려져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기획관과 알려져 있는 예, 우병우 수석과 친분이 예, 있다. 친분이 예.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청와대가 아주 좋아할 만한 인물로. 오병우 수석과는 저도 친분이에요. 네. 혹시 한쪽에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이상 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이 새 총장이 앞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랑 그리고 내후년의 대선까지 그렇죠. 관리하게 되니까 과연 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선후배들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럼 선후배들한테 물어보세요. 후배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MB 정부 때 참여연대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쭉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인품이나 인격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이게 판사나 검사가 하는 일은 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건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 하는 거는 검찰권 행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수남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건을 쭉 알아야 되지만 개인적인 평에 대해서는 좀 예. 그럼 사건을 하나씩 따져보죠. 예. 주요 사건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요 보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이 이제 미네르바 사건이죠. 네, 미네르바 사건. 2008년 하반기네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활동하던, 논평을 했죠. 네, 그죠. 네. 농객입니다, 그죠. 네. 인터넷 농객, 리먼 브라더스 네. 사태라든지, 그리고 한국 경제의 추이,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맞췄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글을 올렸냐면, 어떤 글을 외환 올렸죠? 위기가 온다. 그죠. 네. 그거죠. 그래서 딜러들한테 외환 보유고 무슨 달러 달러 매입 매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그죠. 약간 논평의 분석 이런 범위를 약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약간 그래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이제 그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제 정부 쪽에서는 대응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수사에 들어갔죠. 과연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유포를 한 것인가. 그래서 결국 허위 사실 유포죄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수사를 하게. 그러니까 이게 전기통신기본법이라는 게 당시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조항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긴급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잡은 데가 좀 특이하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잡았습니다. 네. 그때. 마약쟁이들 잡는 데서 그때 마약조직범죄수사부네요. 현재 그렇죠. 강력부. 마조부라고 불렀죠. 네. 마조부에서 잡았고, 그러니까 금 변호사님이 이 프로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을 처벌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사실을 얘기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했을 때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네르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전기통신기본법을 끄집어내서
기소를 했는데 이 조항이 보면 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네.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알리게 되면 처벌한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예. 당시 김수남 후보자가 3차장 삼차장. 검사였죠. 3차장 산하에 있는 부서가 강력부,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부. 거죠. 그리고 특수부. 한마디로 네.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 그렇죠. 특수통들이 모여있는 그 산하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한 거죠. 검찰에서 하여튼 구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번도 적용이 안 된 법이고 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도 그냥 척 보면 위헌 냄새가 막 나거든요. 그런 그런 기운이 기운이 느껴져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검찰이 있는 법을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까지는 뭐 또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구속을 한 거는 굉장히 공안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미네르바 개인의 어떤 것이 뭐 잘못을 저질렀다 하는 걸 평가한 것이 아니라 유언비어를 잡겠다는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회질서 관리. 사회질서 관리죠. 예. 근데 심지어 이게 보니까 구속적부심까지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예. 네. 법원도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그렇던 네. 거죠. 어쨌든 굉장히 무리한 사건 수사였던 것으로 그때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 네. 결과적으로 위헌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했던 사건이었고 이게 그 해외에도 많이 언급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등급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던 사건으로 제가 아주 기억하고 창피한 있습니다. 일이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그런 수사를 한번 지휘했었고 수원지검장 시절에 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했죠. 그렇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전 의원을 구속했죠. 기소까지 했죠. 기소하고 예. 기소했죠. 예. 굉장히 오랜만에 불거진 내란 혐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사를 했었죠. 근데 뭐 수사야 할 수 있다 치는데 그때 되게 말이 많았던 게 김수남 지검장이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했어요. 그렇죠. 예. 예. 보통 지검에서 공보 담당은 차장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 발표는 보통 차장 검사가 하는데 그때 지검장이 직접 자기가 하겠다.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죠. 그래서 대검에서도 왜 저러냐 하지 마라. 그런 의사를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또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대검 이 검찰 서울 쪽에서 막 나오는 얘기는 김수남 지검장이 아버님 문제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아버님이 영남대 총장을 하셨는데 그 2007년 한나라당 그 당내 경선 때 이명박 쪽에 줄을 섰고 이명박 외곽단체 대표까지 맡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끝난 거 아니냐. TK 출신이지만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를 반가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제대로 나서시면서 이때 네, 그래서 굉장히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성공했죠. 평가들이 많았고 실제로 그 사건을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죠. 그런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검사장이 나서서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어쨌거나 검찰의 목적은 이석기 의원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기소해서 처벌하는 건데 그 검사장이 나서고 하면은 법원에서 볼 때 법리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 좋습니다. 재판 전략상. 그러니까 그 잘한 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어쨌든 통진단 해산을 이끌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거죠. 간접적으로 기여했죠. 예. 그렇죠. 예, 기여를 했고 중앙지검장으로 이제 영전한 뒤에도 이제 정권이 좀 불편해할 수사들은 적극적으로 적절한 수위에서 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죠. 예. 청와대의 지침이라고 하면 그런가? 톤, 톤에 맞춰서 예. 네. 이심전심. 그 청와대에서 혹은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대로 수사 결과로 나오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건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었죠. 그렇죠. 비선 실세가 청와대 행정관과 보좌관들을 만나서 정권에 개입하고 있다. 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네. 보도된 사건이죠.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찌라시 찌라시다. 같은 문건이다라고 선언하고 바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똑같은 결론을 냈죠. 똑같은 결론을 냈고 네. 그때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남북 대화록 유출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도 처리할 때 정문원 의원 그러니까 대화록 국가의 굉장한 비밀인 대화록을 그냥 줄줄 읽었던 예. 정문원 의원을 약식 기소. 약식 기소했던 그건 정말 참 네. 말도 안 돼. 검찰에서 법원에서 나중에 정식 재판으로 그렇죠. 돌렸죠. 예. 법원에서 약식 기소할 감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넘겨서 뭐 결과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왔지만 그때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2차장이 발표했었는데 그때 정말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분노가 침이 올라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결과여가지고 그렇죠. 미네르바는 구속하고 예. 이거는 벌금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때 검찰이 참여정부 때 네. 그 최재천 의원 보좌관이 한미 FTA 관련해서
이런 그 대외비 문건을 기자한테 뿌렸던가 뭐 그래가지고 거의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형평에 너무 안 맞죠. 전례가 이거는- 있었음에도 이거는- 불구하고 그래서 불구하고 예. 예, 너무 안 맞아서 그때 정말 기자들이 그 보수지 진보지를 떠나서 다 개거품을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여튼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총장 자리에 오르면 더하지 않겠느냐. 특히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총장 자리에 그죠. 있을 텐데 이런 의심이 드는 건데 저는 이런 논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예. 검찰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독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선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법원 정도로 독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그 당시는 검사장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모여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검사장들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땐 검찰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네.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검사가 사형 구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죽여주세요! 대통령이 됐어. 그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만찬을 하시면서 그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휘호도 내려주고 현명하게 검찰을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여정부 때는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에서 구속되신 적이 있죠. 수모도 많이 겪으셨는데 검찰이 싫다는 표현을 정말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직 보위를 최고 목적으로 하는 아주 이상한 기관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정권 초기에 충성하다가 정권 말기가 가면 이제 그 권력의 향방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그런 이상한 기운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운. 예, 그 검찰이라는 거는 그 이제 행정부의 하나의 청이고 물론 하는 일 때문에 고도의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지만 선출된 그러니까 민주 권력의 말하자면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검찰 독립을 지킨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예, 그 네. 바람직하지도 않고 검찰의 힘을 쫙 빼서 이렇게 그 검찰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되더라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검찰 같은 데가 없습니다. 가장 법적인 권력이 세요. 실질적으로도 세고 이걸 놓고 중립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도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그래서 도입된 게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 이게 네. 박근혜 정권 시작될 때 처음 생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차기 정권에 약간 마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음에 두고 있는 네. 사람이 제청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기서 안 됐죠. 일종의 네. 쿠데타 비슷한 게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있었죠. 네, 그때 그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추천됐던 사람이 최동욱, 최동욱. 김진태, 소병철 이렇게였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때 기자들도 되게 깜짝 놀랐었고 되게 누구를 시켜도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후보자 추천위를 다시 열도록 한다는 하는 얘기가 법리 예. 구성을 막 하고 막 그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새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착했어. 그때만 해도 착했어. 어? 그래서 결국 최동욱 검찰총장 그렇죠. 울며 겨자 먹기로 최동 총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때를 근데- 보면서 이제 반성하는 거지. 올바른 검찰총장을 편향된 검찰총장을 했더니 이 사단이 났다. 그때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렇죠. 이제 예. 수사 지휘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맞섰죠 정권에. 맞서다 날라갔죠. 날- 처참하게 날라갔죠. 그죠. 처참하게 날라갔고 돌이켜 보면 이 박근혜 정권 만 3년 정도 됐는데 이 3년의 세월 중에 딱 한 번 일어났던 반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외엔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아 정말 제대로 된 내 사람을 앉혀야겠구나. 올바른 네. 올바른 총장을 앉혀야겠구나. 올바른 총장을 앉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도 뭐 여러분이 추천됐지만 다 TK 뭐 추천이 열리기 전부터 김수남 대검차장이 될 거다.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오래전부터 회자가 됐었고 이번에는 뭐 근데 예상과 추천 다르지 않게 추천위원회가 그런 입맛에 맞는 분만 딱 추천을 했네요. 그렇죠. 예. 지금 정권 딱 중간이고 뭐 김수남 총장 후보자 워낙 훌륭하시고 근데 하여튼 무슨 사이예요? 예? 무슨 사건들을 좀 사이예요? 보면 저는 김수남 총장 후보자가 한 사건 중에 미네르바 사건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나 판사가 저는 중요한 것은 뭐 투철한 국가관이야 모든 사람이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네르바 사건은 법률가라면 적어도 구속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가 그 강신명 경찰청장이 청구고거든요. 같은 고등학교. 그렇죠.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정해지기 전에 김수남 고검장이 후보자가 되면
그 총장이 되면 나중에 경찰청장을 바꿀 거다 그런 얘기가 계속 많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현재는 보니까 4대 권력 기관장 중에서 3명이 대구 TK입니다. 4대라 하면 국세청,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국세청. 이 중에서 국정원 빼고 나머지 3곳은 다 권력기관장이 TK 출신. 아 그렇군요. TK 부럽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다뤄볼 주제는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네. 하면 될까요? 이거 한번 간단하게 사건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피고인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나이 차이가 27살. 27살. 그 10대 만 15세였거든요. 사건 당시에. 그런 어린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까지 시키고 네. 그리고 이 여학생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날 수 있냐.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죠. 이런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1심에 12년, 예. 2심에 9년 9년 나왔죠. 나왔고 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 나서 다시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가 있는데 뭐 거의 뒤집힐 가능성 없다고 없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강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정말 폭력과 뭐 심한 협박으로 이제 성관계를 갖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 피해자가 몇 살이든지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해자가 13세 여성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초등학생이죠. 아무리 서로 좋아서 해도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13세 미만의 경우에만 무조건 처벌하게 돼 있는데 상당한 선진국이 대개 16세입니다. 형량을 다른 나라와 같이 16세로 올리면 이건 그냥 처벌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이 이 중학생한테 한 행동이 우리나라 법상 성폭행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강간으로 한 겁니다. 네. 억지로 했다. 네, 억지로 했다 했는데 이제 그 중간에 보니까 폭력을 쓴 거는 없거든요. 네.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성폭행 사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 그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11년 8월 13일이 첫 범죄일입니다. 8월 13일. 이때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나요. 병원에서. 만나서 그날 뭐 강제 추행이 일어나고 또 뭐 그 다음날 또 추행이 일어나고 또 며칠 지나서 강간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행태예요. 촬영까지 이루어집니다. 8월에. 2011년 8월에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물론 그 뒤에도 계속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범죄들이 시작 다 된 건 2011년 8월이고요. 전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맨 처음 병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추행이 이루어졌다면서요. 이 여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어요. 근데 이 남자의 아들도 다쳤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우연히 같이 만났는데 남자 쪽의 주장에 의하면 첫눈에 반해서 그날 남자의 차로 같이 가가지고 키스를 합니다. 다시 병원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서 차에 가서 또 키스를 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만약 강제로 했으면 그날 저녁에 또 와서 또 키스를 했겠냐, 내가 거기까지 했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첫눈에 반했다라고 예. 그러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 사랑이었다. 편지 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 8월 13일이 기억나네요. 라면서 여자애가 편지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날 날을 회고하는 내용인데 그날이, 오빠야 처음 만났어요. 뭐 오빠야 너무 멋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런 내용이 편지에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편지 역시 다 강압에 의해서 이런 내용을 쓰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윽박을 질러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꾸며서 쓴 거라고 주장하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제 편지를 봐라. 쟤는 첫날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다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대법원에서 거기서 피고인 측 남자 쪽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주 추상적으로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어요라고 쓴 게 아니라 그날 오빠 칠부 바지 입고 무슨 가방을 메고 한 거에 반했어요. 이거 다 썼거든요. 그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8월 13일을 콕 찍어서 이런 편지가 있다는 게 오히려 꿈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보통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애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그 여중생을 꼬시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되지 않나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중학생이랑 관계를 지속하면서 길에서 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꼬시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법적으로 아니죠. 문제가 되는 건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막 접근하고 막 이런. 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약간 들이댔다는 건데 들이댄 예. 정도. 들이댔다는 건데 그거는 뭐 이제 범죄가 인정됐을 때 약간 불리한 정황 정도가 그렇죠. 예. 되는 거지. 그 자체로 본인은 설마는 또 뭐 건 아니고. 농담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예. 하여튼 그 지금 그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적 취향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법원의 판단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1심, 2심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중형을 선고할 때는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15살이면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굉장히 뭘 몰랐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임신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남자에게 어떤 이렇게 심리적으로 포섭됐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포섭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편지를 또 강압해서 썼다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믿을만하다. 믿을만하고 그런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호감으로 발전할 수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초기의 그런 것들은 그 두 개는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지내다 보면 정도 들고 경험담들을 좀 이제 일 때문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없죠. 근데 이제 특히 미성년자고 어리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왜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 점은 있는데 처음에 키스를 하고 헤어졌다가 저녁에 또 만나서 또 키스를 하고 이거는 이걸 성폭행으로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중학생이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접견 횟수.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그 다른 범죄로 또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계속 면회를 가요. 그러니까 접견 횟수, 접선 시 대화 내용, 서신 내용, 그 다음에 이들이 처음 만난 날부터 계속 주고받았던 문자, 카카오톡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강간죄에 이른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는 무리다. 근데 이 사건에서 그 유무죄를 떠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쟁점도 있더라고요. 대법원은 예, 맞습니다. 예.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을 따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이 뭐 2008년에 냈던 판결을 제가 찾아봤는데 원심의 증거취사 판단을 달리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해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 2심에서 증거를 취사한 게 대법원에서 보기에 좀 이상해 보여도 그게 자유심증주의, 그러니까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는 판사의 재량에 어느 정도 그 재량껏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자유심증주의는 뭐 헌법하고도 관계 있는 건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본인 판단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대법원에 제가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 안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무시하는 거? 예. 예. 왜냐하면 1심 판사는 피해자를 직접 불러서 눈앞에서 신문한 그렇죠. 사람이에요. 예. 눈앞에서 말을 듣는 거하고 서류로 그 사람의 워딩을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대법원 판사가 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변론의 전취지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증인의 태도 뭐 이런 것까지 다 판단하게 돼 있는데 형사소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지금 다시 상고를 했잖아요. 상고를 했죠. 끊임없이 핑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예. 대법원은 내가 이렇게 판단했으니 너는 이렇게 결정해라는 식으로 내려보낸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보니까 아 대법원 네가 틀렸어라고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그러지는 없는 않는데 네. 고등법원에서 그럼 다른 증거를 가지고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도 지금 채택된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다시 또 강간이 맞다라고 올릴 수도 있는 올릴 수 있는데 무죄를 했죠. 무죄를 했죠. 예. 파기환송심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보고 나서 우리가 근데 다른 증거를 또 보니까 유죄 같다 이렇게 그건 안 되죠. 그러진 않겠죠. 이론상은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러진 그렇죠. 않겠죠. 예.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사실심의 영역에 때로는 합당하게 때로는 무리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대법원의 사건을 가지고 가고 대법원 사건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우리 사건 수 너무 많으니까 상고법원 만들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약간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3,000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사실심을 하니까 사건들이 올라오는 이게 거죠. 참 문제인 게 검찰도 뭐 사건이 많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일에 다 관여를 해요. 저는 제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고소하는 게 뭐냐면 돈 꿔주고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제가 돈을 꿔주고 못 받으면 내가 돈을 꿔줬는데 왜 안 갚냐 소송을 내고 내가 증거를 다 내야 되는데 형사고소는 검사가 부르면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돈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전부 형사 사건이 아니라서 고소해봤자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뭐 명분상으로는 그 민사제도가 제대로 이제 완비가 안 돼 있고 해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완전 월권이고 그게 그 자체가 권한도 없고 인권 침해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걸 못 넣는 거죠. 그게 있어야 여기저기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이 법을 고쳐서 지금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 올려야 돼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16세까지는 성인하고 성관계를 한 거는 무조건 처벌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관련 법이 발의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있습니다. 16살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2012년에 발의되기도 했고요. 그 법원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왜? 근거를 보면 왜요? 이렇게 올리면 중학생들끼리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되니까 과잉 처벌이다. 신체와 성의식 발달로 13살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 법무부 평소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논의 보면 깜짝 놀란 게 아스나로라고 청소년 인권단체가 있어요. 네.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어른들 없이. 이 단체에서 이걸 반대해요. 아. 올리자는 걸. 청소년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근데 저는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6세 정도까지는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생 정도까지만 보호가 되는 정도라서 예. 13살 미만이니까 그럼 그 법은 폐기된 건가요? 아니면? 폐기됐죠. 폐기됐어요. 예, 그래서 법이 아니죠. 이제 아, 의안. 네, 예. 의안. 네, 의안이었죠. 예.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것 같고요. 대법원에 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종결이 된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논점을 논의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페이스북 계정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뜨거운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